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면요, 취업 치료 가능이라고 체크된 상태로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직업상 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냐? 산재로 인정받으면 난 이제 산재야! 신나! 이게 아니죠. 목적이 있잖아요. 네가 왜 이걸 왜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암까지 걸렸어. 억울해. 그럼 뭐로 보상해줘야 돼? 돈으로 줘야죠.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암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대주던가 아니면 치료를 시켜주던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상을 뭐뭐 받을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자, 노무사님들, 직업성 암으로 승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뭐뭐 받을 수 있을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봅시다. 요양급여, 요양급여. 자, 또 휴업급여, 휴업급여. 그 다음 또 장해급여, 장해급여. 그 다음 또 상병보상연금, 보상연금. 또 유족급여, 유족급여. 유족급여 하면 뭘 항상 따라 나오죠? 장례비.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양급여는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라고 해서 치료를 해주는 행위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돈으로 보존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양급여 중에 간병료라는 게 있어요. 이 간병료는 뭐냐면, 암에 심하게 걸리신 분들은 뇌로 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거동도 어려워지고요,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자녀분들이나 그의 부모나 배우자가 간병을 계속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해주신 분들이 붙는데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챙겨주는 게 좋으니까. 이런 분들도 간병료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간병한 날에 대해서 보상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통원한 기간, 입원한 기간, 집에서 통원 왔다 갔다 해서 그 비는 기간까지, 재가 요양 기간까지 해서 휴업급여 받을 수 있고요. 좀 요양 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굉장히 노동력이 상실이 많이 된 상태를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하는데, 그 중증 요양 상태에 따라서 상병보상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급여는 폐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도 않고 깨끗하게 완치됐어 라고 판정을 받으면 충복부 장기장애라고 해서 장애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폐암에 걸려서 폐의 3분의 1을 절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인에 비해서 폐의 용량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면 호흡기 기능도 통상적으로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러면 정상인에 비해서 폐기능이 3분의 1 정도 감소됐다고 봐서 그걸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서 장애급여 청구하면 그에 따른 장애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폐암 치료 받다가 급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유족급여라고 해서요, 장례비와 함께 청구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는 직업성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해하신 게 뭐냐면,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거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냐 궁금해하세요. 저희한테 산재를 의뢰를 하시면 사실 접수할 때까지는 크게 전화를 안 주시다가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초조하신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직업성 암에 걸려서,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럼 도대체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근데 생계는 너무 어려워. 그럼 절차를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서류를 잘 이쁘게 구성을 해서 재경위를 작성해서 접수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유해 인자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고, 이 사람의 폐기능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게 있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MSDS라고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용접을 하고 있는데 용접봉을 포장지를 딱 뒤집어보니까 뭐라고 막 써있어, 작은 글씨로. 그러면 거기 MSDS로 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어디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쓰고 있는 이 제품명이 기억나시죠? 제품명이 기억나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검색이 있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이런데 뭐 니버 뭐 이런 데 있죠. 도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검색창에다가 그 제품 이름을 쓰고 MSDS 치면 그 제품에 따른 물질안전보고자료에 대한 내용이 쫙 뜹니다. 물질안전보고자료 보면 거기에 그 구성 요소가 뭔지가 나와 있고, 그 중에 발암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물질안전보고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이거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조가 없는 경우 어떡하냐,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안전관리자는 물질안전보고자료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참조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매우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정 유해인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한 후 그 측정에 대한 결과 보고서, 결과표를 사업주가 보관하도록 돼 있고 사업주가 보관하는 거를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업주한테 작업 환경 측정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럼 사업주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안 줘요.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이것도 당연히 제재가 있겠죠. 아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사업주랑 사이가 나빠지면 제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용노동부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특수건강검진 내역, 그 다음 또 뭐예요? MSDS라는 물질환경 보건자료, 그 다음 또 작업환경 측정 자료,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주치의로부터 요양급여 소견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요양급여 소견서 받으실 때 요양급여 소견서를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산재법상의 요양급여 소견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데요. 거기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냐 아니면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냐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면요,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체크된 상태로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수인대에서 휴업급여 청구할 때요, 입원한 기간하고 통원한 기간만 휴업급여를 줘요. 내가 암으로 치료받은 지 3년 차가 넘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폐암과 관련해서 집중치료 기간은 6개월 내지 4개월로 짧습니다. 심하면 1개월 동안 입원하고요, 그 다음부터 통원 왔다 갔다 해요. 한 달에 뭐 한 번, 길어지면 이제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내가 직장생활 못하고 취업도 못하는데 입원한 기간에 한해서 휴업기간, 통원한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합니다. 그러면 폐암으로 3년 동안 요양을 하셨는데요, 휴업급여는 48일치밖에 안 나온 분이 계세요. 그거를 다른 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받아와서 저한테 다퉈달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막 접수하시면 안 되고요, 요양급여 소견서 받으면 반드시 취업치료 불가능인지 가능인지 체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체크가 되기 전에 주치의랑 잘 상의하셔서 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취업이 불가능하다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소견서에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류를 꾸며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그 담당자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그냥 서류만 내는 거랑 전화로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한번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조사가 진행되면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추적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역학조사가 생략되는데 추적의 원칙이 적용 안 되면 역학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면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현장조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반드시 참여하셔서 자신이 일했던 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나는 어디서 일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야 증거자료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자료가 수집되고 재해조사가 끝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열게 되는데 반드시 참석하셔서 자신의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누락되거나 보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 진술하시는 걸로 해서 심의 단계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판이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2주 있다가 결정이 나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정 통지서 받고서 필요한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